저는 쌀 50kg과 교환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2년째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배기가스를 측정합니다. 하루에 차 대여섯 대를 봅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를 씻어내는 게 하루의 끝입니다. 오늘도 수도꼭지를 틀고 손을 씻습니다. 차가운 물줄기 아래로 검은 기름이 흘러내립니다.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밑, 손바닥 주름 깊숙한 곳까지 브러쉬로 문지릅니다. 비누칠을 3번 합니다. 그래도 손톱 밑의 기름때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문지릅니다. 물을 잠급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문득 정비소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손을 봅니다. 35살의 손, 굵어진 마디,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기름때로 검게 변한 손톱. 이 손은 아버지의 손을 닮았습니다. 닮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닮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발견합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느낍니다. 렌치를 쥘 때마다 알게 됩니다. 이 손은 아버지 손입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떠올리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새벽 4시 북한 국경 근처 어두운 창고. 차가운 바람. 낡은 트럭. 녹슨 철판 바닥. 작은 창문 하나. 저는 그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작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꼭 나중에 같이 살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작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14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중국 공장에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도 있고 나중에는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으니까요.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중국에 가서 돈을 버는 14살 아들. 자랑스러웠습니다. 설렜습니다. 트럭에 올라탈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3년 후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후 같은 루트로 넘어온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탔던 그 트럭에 대해, 그 거래에 대해, 장부에 적혀있던 제 이름에 대해, 아버지가 저를 보낸 게 아니라 판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 공장이 아니라 강제노동 수용소였다는 것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그날 밤 아버지 집 마당에는 쌀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3개, 각각 50kg씩. 옥수수 자루도 2개, 각각 40kg씩. 그리고 밀가루 한 포대. 그게 제 가격이었습니다. $180 빚과 맞바꾼 14살 아들의 값어치. 쌀 150kg.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정착 교육을 받을 때도 첫 직장을 구했을 때도 정비소에서 일을 배울 때도 그 미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트럭 안의 제 모습. 창문으로 손을 흔드는 14살 소년. 그리고 멀어져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꿈에서 깨면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뜯고 있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팔았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나를 배신했습니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비소 화장실에서 수도꼭지 아래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볼 때 저는 아버지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이 아버지의 손을 닮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삶과 쌀 50kg 3개와 바꾼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하루가 아버지가 $180 빚을 갚고 얻은 하루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살렸습니다. 그게 모순입니까? 네, 모순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까? 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워할 수 없습니까? 네, 미워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모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신과 사랑이 같은 손에서 나올 수 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 죄와 구원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하지만 제가 살아온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97년 겨울 북쪽의 어느 작은 도시. 배급이 끊기고 굶주림이 일상이 되고 죽음이 집집마다 찾아오던 그 시절. 한 아버지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 순간으로. 1997년 9월 3일. 아버지가 다니던 철공소에서 배급이 끊겼습니다. 동무들, 일시적인 어려움이오. 조금만 참으시오. 공장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었습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는 인민이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날도 공장에 나갔습니다. 배급이 없어도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5살에 입사해서 15년을 한 직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모범 노동자로 여러 번 표창받았습니다. 붉은 완장을 차고 다녔습니다. 당에 충성했고 위대한 수령님을 믿었고 사회주의 조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첫 주가 지났습니다. 배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배급이 없었습니다. 셋째 주.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나올 것이오. 넷째 주. 공장장이 또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배급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던 쌀로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비상용 쌀 한 포대. 20kg. 아껴 먹으면 2달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식구가 먹기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는 밥그릇을 덜 받았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줬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밥을 덜어서 누나에게 주고 제게 주고 자신은 숟가락 몇 번만 떴습니다. 배 안 고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응, 아까 간식 먹어서. 어머니는 거짓말했습니다. 간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쌀이 바닥났습니다. 옥수수도 떨어졌습니다. 집에 남은 곡식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풀죽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산에 가서 풀을 뜯어다가 끓인 죽이었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가 뱉었습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맛없어. 6살이었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재민아, 그래도 먹어야 돼. 안 먹으면 배고파. 싫어. 이거 풀이잖아. 그래도. 누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살이던 누나도 풀죽이 맛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풀죽 반 그릇씩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 누나가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업고 돌아왔습니다. 누나는 의식이 있었지만 일어설 힘이 없었습니다. 순이가 길에서 그냥 주저앉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나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 집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누나는 방에 누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아,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있어. 누나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누나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교과서도 없었고 연필도 없었고 무엇보다 걸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저도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러웠습니다. 걸으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학교까지 가려면 20분을 걸어야 했는데 그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재민아, 학교 가야지. 어머니가 깨웠습니다. 엄마, 다리가 아파. 어디가 아픈데? 그냥 아파. 힘이 없어.
어머니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볼을 만졌습니다.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 얼굴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뺨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눈만 크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어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고팠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크게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제 갈비뼈를 만져봤습니다. 누워서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갈비뼈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셀 수 있었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 뼈가 있었습니다. 팔도 가늘어졌습니다.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제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는 거울도 없었습니다. 팔아버렸으니까요. 10월 말. 아버지가 집 안에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판 건 라디오였습니다. 중국산 라디오. 아버지가 노동 표창을 받고 공장에서 받은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걸 장마당에 가져갔습니다. 쌀 3kg에 팔았습니다. 3kg. 내 식구가 나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판 건 시계였습니다. 벽시계. 어머니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쌀 2kg에 팔렸습니다. 세 번째로 판 건 이불이었습니다. 두툼한 솜이불. 겨울에 덮는 이불. 쌀 5kg에 팔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버지는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식기, 옷, 신발, 작은 탁자, 의자. 하나씩 집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쌀 한 줌, 옥수수 한 움큼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식구가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1월 초, 이웃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할머니, 75살. 혼자 사셨습니다.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어서 이웃들이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굶어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장례식에 갔습니다. 돌아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가 올 수도 있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중순.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왜? 배고파. 엄마, 배고파. 재민아, 조금만 참아. 내일 아침에 밥 줄게. 지금 배고픈데. 지금은 없어. 내일 먹자.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다가 잠들었습니다. 꿈에서도 배고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혼자서. 소리 없이. 11월 말이 되자 집에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롱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빈손만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곤 한 줌도 없었습니다. 팔 물건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공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배급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장마당. 북한에서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이용하는 암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중국산 물건이 돌고 몰래 장사하는 곳. 단속반이 오면 도망가고 돈을 주면 눈 감아주는 곳. 아버지는 그곳에서 생존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콩을 구해다가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두부를 장마당에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두부 한 모에 옥수수 한 줌. 하루에 두부 4-5모를 팔면 옥수수 한 대가 모였습니다.
그걸로 죽을 끓여서 내 식구가 나눠 먹었습니다. 하지만 콩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두부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웃에게서 물건을 떼어다가 다른 지역 장마당에 가서 조금 더 비싸게 파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경 근처에 가면 중국산 물건을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미천이 필요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10월 첫째 주 어느 날, 그 사람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최철수. 사람들은 그를 최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주. 개인 자본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 공식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단속당하지 않는 사람. 장마당 경제의 실질적인 지배자. 최 사장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모습은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강동무,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근했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동무가 일하는 거 봤소. 두부 파시더군. 성실해 보이더라고. 최 사장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장롱. 낡은 이불 한 채. 비어있는 부엌. 힘든 시기요. 나도 알고 있소. 모두가 힘들지. 하지만 방법은 있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최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동무, 장사 좀 더 크게 해볼 생각 없소? 어떻게요? 미천이 필요하지. 물건을 떼어오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벌 수 있소. 나한테서 빌리시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빚이 아니라 투자요. 동무는 일을 하고 나는 미천을 대고 서로 이득 아니겠소? 최 사장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돈다발이었습니다. 미국 달러. 북한에서 달러는 공식 화폐인 북한 원보다 훨씬 가치 있는 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북한 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러는 믿었습니다. 100달러 빌려드리겠소.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달러.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가족이 몇 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2달 후에 115달러로 갚으시오. 이자 15달러. 한 달에 7.5%. 합리적이지? 동무는 성실해 보이니까 믿고 빌려주는 거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주는 조건이오. 동무는 특별하오.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빚을 진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아들. 기침하는 딸. 눈물 흘리는 아내.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사장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공책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페이지를 펼쳐서 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오. 아버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장부에 아버지 이름이 적혔습니다. 강현수. 100달러. 1997년 12월 3일 대출. 1998년 2월 3일 상환. 115달러. 자, 이제 동무 것이오. 최 사장은 100달러를 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 쓰시오. 그리고 꼭 갚으시오. 약속은 지켜야 하오. 최 사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꼭 갚겠습니다. 그럼 됐소. 2달 후에 보자고. 최 사장은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만약 못 갚으면 이자가 계속 붙소. 그건 알고 계시지? 네. 좋소. 그럼. 최 사장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손에 쥔 100달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희망일까 아니면 덫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한 달은 희망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100달러를 들고 중국 국경 근처까지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3시간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라이터를 샀습니다. 100개에 30달러. 비누를 샀습니다. 50개에 20달러. 양말을 샀습니다. 200켤레에 40달러. 작은 거울을 샀습니다. 30개에 10달러. 총 100달러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가방 2개에 가득 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기차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중국산 물건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품질이 좋았고 북한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라이터 하나에 옥수수 한 줌, 비누 하나에 옥수수 반 줌, 양말 한 켤레에 옥수수 조금, 거울 하나에 옥수수 한 줌 반. 물건이 팔렸습니다. 빠르게 팔렸습니다. 사흘 만에 라이터가 다 팔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비누도 다 팔렸습니다. 열흘 만에 양말도 다 팔렸습니다. 보름 만에 거울도 다 팔렸습니다. 아버지는 번 돈을 세어봤습니다. 옥수수로 받은 것도 있었고 북한 원으로 받은 것도 있었고 달러로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환산해보니 약 130달러어치였습니다. 100달러로 산 물건을 130달러에 판 것입니다. 30달러 이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집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한 달만 더 하면 115달러를 갖고도 남아. 어머니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쌀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쌀을 사왔습니다. 3kg. 흰 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하얗고 윤기나는 밥이었습니다. 먹어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했습니다. 재민아, 천천히 먹어. 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누나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배부르게 잤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주에 또 국경 근처에 갔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샀습니다. 라이터 200개, 양말 300켤레, 옷 50벌. 돌아와서 팔았습니다. 이것도 잘 팔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세어봤습니다. 총 145달러어치가 모였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돼. 아버지는 안심했습니다. 115달러를 갚고도 30달러가 남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물건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계속 굴리면 빚을 갚고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처럼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았습니다. 라이터 150개, 양말 100켤레, 비누 30개, 장마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물건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속이다. 다들 도망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하던 사람들이 물건을 챙겨서 뛰었습니다. 아버지도 물건을 챙기려 했습니다. 가방에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속반원 3명이 달려왔습니다. 인민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붉은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허가증 있소? 없습니다. 없으면 불법 장사요. 물건 전부 압수. 단속반원들이 아버지의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라이터 150개, 양말 100켤레, 비누 30개, 가방까지 전부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벌금 50달러. 벌금요? 무허가 장사 벌금이요. 내일까지 인민위원회에 내시오. 50달러나요? 규정이요. 불만 있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만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단속반에게 대들면 더 큰 일이 생깁니다. 단속반은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빈손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라이터 150개 45달러어치, 양말 100켤레 20달러어치, 비누 30개 15달러어치, 총 80달러어치 손실.
거기에 벌금 50달러. 합계 130달러 손실. 아버지 손에 남은 건 15달러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115달러를. 하지만 손에 있는 건 15달러. 100달러가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당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손에 있는 돈 15달러. 갚아야 할 돈 115달러. 부족한 돈 100달러. 일주일 안에 100달러를 만들 수 있을까? 물건을 사서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건을 살 돈이 없습니다. 15달러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집에 남은 물건을 팔까? 하지만 이미 팔 게 없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빌릴까? 누구한테? 이웃들도 다 어렵습니다. 아무도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끝났어. 끝났어. 일주일 후 1998년 2월 3일 갚아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손에 쥔 돈은 80달러. 일주일 동안 있는 힘을 다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남은 마지막 옷가지들을 팔았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도 팔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지도 팔았습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게 65달러. 처음에 있던 15달러와 합쳐서 80달러. 그게 전부였습니다. 최 사장을 만났습니다. 장마당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동무, 오늘 상환일이오. 최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준비했소? 80달러입니다. 아버지는 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최 사장은 돈을 받아서 세어봤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80달러. 35달러 부족하군. 죄송합니다. 단속에 걸려서. 물건을 다 빼앗기고. 그건 나한테 상관없는 일이오. 최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오. 오늘까지 115달러를 갚기로 했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없소.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최 사장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천천히. 한 달 더? 네. 한 달만 더 주시면. 좋소.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한 달 더 주겠소. 나도 사람인데 동무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최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자는 계속 붙소. 한 달에 15%. 그러니까 한 달 후엔. 최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남은 빚 35달러에 이자 15%. 한 달 후엔 40달러가 되겠군. 80달러는 이미 받았으니까 다음 달에는 40달러만 갚으면 되겠소. 40달러요? 그렇소. 간단하지? 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35달러도 힘든데 40달러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사장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강연수. 115달러의 줄을 긋고 옆에 새로 적었습니다. 2월 3일. 80달러 입금. 잔액 35달러. 다음 상환일 3월 3일. 상환액 40달러. 3월 3일까지요. 잊지 마시오. 네. 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눈덩이가. 한 달 후 3월 3일. 아버지는 35달러를 준비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있는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40달러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달러가 부족합니다. 일주일만 더. 그럼 일주일 후 45달러. 또 한 달 후 4월 3일. 아버지는 42달러를 준비했습니다. 3달러 부족합니다. 며칠만. 그럼 다음 달엔 50달러. 또 한 달 후 5월 3일. 아버지는 48달러를 준비했습니다.
2달러만 부족합니다. 제발. 그럼 다음 달엔 55달러.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갚아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리기도 했고 물건이 안 팔리기도 했고 비가 와서 장마당이 열리지 않기도 했습니다. 돈이 모이는 속도보다 이자가 붙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6월 60달러, 7월 70달러, 8월 80달러, 9월 90달러, 10월 100달러, 11월 110달러, 12월 120달러.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 총 350달러를 갚았습니다. 처음 빌린 100달러의 3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부에 남은 빚은 여전히 120달러였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숫자가 사람을 집어삼키는 꿈. 100이라는 숫자가 점점 커져서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결국 자신을 덮쳐 눌러버리는 꿈. 장부 위에 적힌 자기 이름이 점점 흐려지다가 완전히 지워지는 꿈. 자신이 사라지는 꿈. 제 안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롱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손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이불도 한 채만 남았습니다. 겨울에 내 식구가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씹어서 삼켰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온화했습니다. 이제는 공허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얼굴이 안 좋아요. 좀 쉬어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1998년 12월 어느 날 밤.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마당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 이러다간 다 죽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저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1999년 2월 빚은 150달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사장님, 제발 이자를 좀 줄여주십시오. 이렇게는 도저히 못 갚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발요.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너무. 규칙은 규칙이요. 내가 동무한테만 특별히 해줄 수는 없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최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소. 무엇입니까? 동무, 나를 위해 일하시오. 일이라니요? 장마당에서 내 물건을 팔아주시오. 내가 떼어주는 물건을 받아서 팔고 수수료를 받는 거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소. 그리고 그 수입으로 빚을 갚으시오. 조금씩, 천천히.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사실상 최 사장의 부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돈주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자유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소.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시오. 최 사장은 장부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강연수. 고용 계약. 1999년 2월 10일. 그날부터 아버지는 최 사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은 조금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이 물건을 떼어주고 아버지는 그걸 팔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달러 정도였습니다. 그걸로 빚을 갚았습니다. 한 달에 20달러씩. 나머지 10달러로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빚은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150달러에서 130달러,
130달러에서 110달러, 110달러에서 90달러.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늘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가을, 최 사장이 다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다음 날 저녁 최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최 사장은 이번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동무, 잠깐 나오시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갔습니다. 동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합시다. 최 사장은 담배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받았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담배 연기만 피어올랐습니다. 동무, 지금 빚이 얼마요? 180달러입니다. 180달러. 2년 전에 100달러 빌렸는데 아직도 180달러가 남아 있소. 그동안 얼마나 갚았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말해주지. 500달러 넘게 갚았소. 2년 동안.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500달러요? 그렇소. 처음 빌린 돈의 5배를 갚았는데도 아직 180달러가 남았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오? 영원히 못 갚는다는 뜻이오. 최 사장은 담배재를 털었습니다. 동무, 이 속도로 가면 10년이 걸려도 못 갚소. 아니, 평생 걸려도 못 갚을 수도 있소. 지금 한 달에 20달러씩 갚고 계시오. 그러면 9개월이면 다 갚겠네요? 하지만 그 9개월 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아시오? 단속에 걸릴 수도 있고, 물건이 안 팔릴 수도 있고, 또 빚이 늘어날 수도 있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무 가족 봤소. 부인, 딸, 아들. 넷이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넷이 다 살 수 있겠소? 무슨 말씀을. 현실을 봅시다. 배급은 없소. 장사는 막히고 있소. 단속은 강화되고 있소. 빚은 늘어나고 있소. 이러다간 넷이 다 굶어 죽소. 아버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 사장님, 왜 이런 말씀을. 동무를 위해서요. 나는 동무를 2년 동안 봐왔소. 성실하오. 정직하오. 가족을 사랑하오. 그런 동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오. 내가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소. 최 사장은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습니다. 동무 아들, 몇 살이었지? 아버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6입니다. 6. 아직 어리군. 그럼 딸은? 10입니다. 10. 좋은 나이군.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 사장님 무슨. 동무, 중국 아시오? 네. 중국은 지금 경제가 좋소. 공장들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일하고 돈이 도는 곳이오. 우리 북과는 차원이 다르오. 거기는 밥을 먹소. 굶지 않소. 일하는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잠잘 곳을 주오. 최 사장은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북에서 사람들을 데려가서 일시키는 곳이 많소. 공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곳이 있소. 딸이나 아들 하나를 중국에 보내면 거기서 일할 수 있소. 먹고 자는 건 보장되오.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최 사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동무 빚은 내가 깨끗이 지워주겠소. 그게 무슨. 아이 하나와 180달러 빚을 맞바꾸는 거요. 그건 사람 파는 거 아니오.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최 사장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최 사장은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사람 파는 거? 하. 동무, 요즘 세상에 누가 손 안 더럽히고 사오? 장마당에 나가 보시오.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소. 아이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여자들이 팔려가고 남자들이 노동에 팔리고. 그게 현실이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동무만 도덕군자요? 최 사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넷이 다 굶어 죽을 때까지 도덕 지키시오. 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부인이 죽고 동무도 죽을 때까지. 그게 동무가 원하는 거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은 담배를 땅에 던지고 발로 밟았습니다. 내 말은 간단하오. 선택하시오. 넷이 다 죽을 거요? 아니면 하나 보내고 셋이 살 거요? 저는 일주일 드리겠소. 생각해 보시오. 일주일 후에 답을 듣겠소. 최 사장은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참, 한 가지만 더. 중국에서 아이들 밥은 먹소. 적어도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단 낫소. 그것만큼은 확실하오. 그 말을 남기고 최 사장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골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넷이 다 죽을 거냐? 하나 보내고 셋이 살 거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가 기침하는 소리였습니다. 약한 기침. 힘없는 소리. 구석에선 제가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말라 있었습니다. 뺨이 쏙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결에도 배고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아내. 결혼 전엔 통통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예뻤습니다. 지금은 10kg이 빠져 뺨이 쏙 들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딸. 한때는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던 아이였습니다. 장래 희망은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봅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아들. 6살. 아직 어린아이. 밝고 활발했던 아이. 지금은 웃지 않습니다. 배고프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갈비뼈를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41살.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라를 믿었습니다. 체제를 믿었습니다. 일하면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80달러 빚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밤하늘. 고요했습니다. 중국은 밥은 먹을 수 있다고 했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선 다 죽는다. 거기선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아니라 기회다. 애를 파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합리화라는 것을.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게 배신이라는 것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흘째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밥이 없었습니다. 옥수수죽도 없었습니다. 물에 소금을 탄 것이 저녁이었습니다. 소금물. 그게 전부였습니다. 누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나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삼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여전히 고팠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민아. 미안해. 엄마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당신, 나와봐. 둘이 마당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 들어봐.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사장이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 애들 중 하나를 중국에 보내면 빚을 없애준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국 공장에 일자리가 있대. 거기 가면 밥 먹고 일하고 살 수 있대. 당신 지금 우리 애를 팔자는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자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살리자는 거야. 너도 봤잖아. 오늘 재민이가 뭘 먹었어? 소금물이야. 소금물. 내일은? 모레는? 이러다간 진짜 죽는다고. 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바닥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앉았습니다. 옆에 나란히. 둘이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별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넷이 다 죽는 것보다 하나 보내고 셋이 사는 게 나은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정말 없어. 누구를 보낼 건데요? 순이를? 재민이를?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이는 너무 어려. 6살이야. 중국 가도 못 버텨. 그럼 순이를?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는 딸이야. 딸을 중국에 보내면. 그 뒤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여자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인신매매, 강제 결혼, 성매매. 그럼?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긴 침묵 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8년만 기다려. 뭐? 재민이가 14살 되면 그때 보내는 거야. 14살? 응. 14살이면 중국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 남자니까. 힘도 있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어. 어머니는 입을 막았습니다. 8년을 더 버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8년을. 어떻게 버텨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8년을. 버텨야지. 달리 방법이 없어. 8년 후면 재민이 보내고 빚 갚고 우리 셋은 살 수 있어.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울었습니다. 둘이 마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8년 후 아들을 보내기로.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최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장마당 근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 낡은 책상 하나. 그 뒤에 앉아있는 최 사장. 왓소 강동무. 최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제안 받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오, 그래요? 현명한 선택이오. 누구를 보낼 거요? 아들입니다. 아들? 6살짜리? 8년 기다리겠습니다. 14살 되면 보내겠습니다. 최 사장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8년은 너무 길어. 내 장부에 그렇게 오래 남겨둘 수 없소. 하지만 최 사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동무가 확실히 보낼 거라는 걸 믿을 수 있다면 기다려주지. 대신 조건이 있소.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8년 동안 동무는 나를 위해 일하시오. 일이라니요? 장마당에서 내 물건 팔고 돈 받고 거래 중개하고 그런 일들. 동무는 이미 2년 동안 해왔소. 앞으로 8년 더 하는 거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건 사실상 최 사장의 부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8년 동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사장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연수. 180달러. 그 옆에 새로운 메모를 적었습니다. 8년 후 아들. 14살. 보장. 그리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06년 3월. 인도일. 8년 이후. 그때까지 잘 키우시오.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최 사장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무 명심하시오. 이건 계약이오. 약속이오. 8년 후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소.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지. 최 사장은 서랍에서 물건 목록을 꺼냈습니다. 이 물건들을 장마당에서 팔아주시오. 수수료는 10%. 한 달에 평균 300달러어치 팔면 30달러 받는 거요. 네. 그중 20달러는 빚상환으로 가고 10달러는 동무가 가지시오. 네. 그렇게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최 사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최 사장의 창고에 가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가방에 담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20kg도 넘었습니다.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자리를 폈습니다. 물건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흥정했습니다. 팔렸습니다. 저녁 7시에 장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번 돈을 세었습니다. 최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8시. 매일 그랬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쉬는 날 없이 8년 동안 돈은 조금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10달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쌀을 샀습니다. 옥수수를 샀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소금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누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학교에 다녔습니다. 6살, 7살, 8살. 표면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라. 잘 자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가끔 웃었습니다. 저와 놀아줄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없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공허했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마당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피웠습니다. 혼자 서 있었습니다. 1시간씩, 2시간씩.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요즘 말이 너무 없어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여보. 말했잖아. 없어. 그만 물어봐.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이였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자는 평범한 아이. 아버지가 날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냥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아니야. 그냥. 그리고 손을 걷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재민아. 네. 잘 자라. 건강하게. 네. 많이 먹고 잘 자고 아프지 말고. 네. 그리고 네. 아니야. 잘 자라.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는 이미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8년 후 헤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저를 볼 때마다 숫자를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8년, 7년, 6년, 5년. 점점 줄어드는 시간. 2001년. 제가 10살이 되던 해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너네 아버지 뭐 하셔? 친구가 물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장사하셔. 아, 그래? 우리 아버지도 장마당 나가시는데. 응. 근데 재민아. 왜? 친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너네 아버지 돈주 밑에서 일하신대. 돈주? 응. 최 사장이라고. 장마당에서 제일 큰 사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래.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괴롭힌대. 너네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응.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 3초. 2002년. 제가 11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같은 반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죽었다고. 굶어 죽었다고. 장례식에 갔습니다. 작은 관이었습니다. 11살 아이가 들어가기에 딱 맞는 크기. 민수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왜 죽었어요? 배가 고파서. 우리는 안 죽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왜요? 그냥 괜찮아. 하지만 아버지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굶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아버지가 최 사장 밑에서 일하기 때문일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2003년 여름. 제가 12살이 되던 해.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장마당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소금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장마당에 갔습니다. 소금을 샀습니다. 돌아오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장마당 한 구석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강동무, 약속은 지켜야지. 최 사장님,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시오. 오늘 300달러어치 팔았다며? 근데 나한테 보고한 건 250달러. 50달러는 어디 갔소? 그게 딸이 아파서. 약을 사야 해서. 그래서 내 돈을 빼돌렸단 말이오? 최 사장이 아버지를 발로 찼습니다. 아버지는 신음을 냈습니다.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돈주에게 대들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 사장이 또 찼습니다. 아버지 옆구리를. 아버지가 기침했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명심하시오. 최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후면 동무 아들 14살이오. 약속 잊지 마시오. 그게 동무 빚 갚는 유일한 길이오. 저는 골목 뒤에 숨어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 최 사장이 아버지를 내려다보는 모습. 사람들이 외면하는 모습. 그리고 최 사장의 말. 3년 후면 동무 아들 14살이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들. 그게 접니다. 3년 후. 14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소금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년 후. 아들. 14살.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1시간 후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래요? 누가 때렸어요? 괜찮다니까.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저를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멈췄습니다. 재민아. 네. 아버지는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가서 자거라.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최 사장에 부하라는 것을. 아버지가 장마당에서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3년 후 제가 14살이 되면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4년. 제가 13살이 되던 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지만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밤마다 부엌에서 나누는 낮은 대화가 들렸습니다. 정말 재민이를 보낼 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을 찾아야지요. 없다고 최 사장한테 약속했어. 장부에 적혀 있어. 안 보내면 우리 다 죽어. 그래도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재민이를 보낸다. 그게 접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재민아, 잠깐 나와봐.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네. 너 중국 알지? 네. 우리나라 옆 나라요. 중국은 좋은 곳이야. 거기는 밥을 먹을 수 있어. 우리처럼 굶지 않아. 공장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공장이 많아. 거기서 일하면 돈도 벌고 밥도 먹을 수 있어. 재민아.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빨았습니다.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내가 내년에 중국에 가서 일하면 어떨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3년 전 장마당에서 들었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3년 후면 동무 아들 14살이오. 아버지가 왜 최 사장에게 무릎 꿇었는지. 우리 가족이 왜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상품이었습니다. 거래의 대상이었습니다. 8년 전부터 이미 팔린 물건이었습니다. 제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내가 가서 돈을 벌면 우리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어.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담배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직면할 것인가? 아니면 모른 척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겁쟁이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기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어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 가고 싶어요. 순진한 척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신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중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진한 척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년에 가자. 네. 저는 웃는 척했습니다. 돈 많이 벌어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이불을 깨물며. 마당에선 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애를 파는 게 아니다. 나는 애를 살리는 거다. 중국은 밥을 먹는다. 여기보단 낫다. 그러니까 이건 옳은 선택이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게 거래라는 것을.
이게 배신이라는 것을. 다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005년 3월. 제가 14살이 되던 해, 최 사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동무, 약속한 날이 왔소. 2005년 3월 15일. 그날 아침은 특별히 추웠습니다. 새벽 3시 반. 아직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재민아.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일어나.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했으니까요. 밤새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중국 가는 날이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어머니가 작은 가방을 준비해뒀습니다. 낡은 천 가방이었습니다. 옷 2벌, 양말 1켤레, 옥수수떡 3개, 물병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재민아. 어머니가 가방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져가.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재민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나 괜찮아.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나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16살이던 누나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재민아. 응. 잘 다녀와. 꼭. 응. 걱정 마. 누나는 더 세게 안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아, 나 정말 미안해. 왜? 내가 누나인데. 내가 가야 하는데. 동생을. 누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는 누나를 안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나 강해. 하지만 강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와 저 둘이서 어두운 새벽길을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발소리, 제 발소리, 둘의 발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걸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숲이 나타났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걸었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별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더 걸어서 도착했습니다. 국경 근처 작은 창고였습니다. 불빛도 없는 어두운 곳. 인적이 드문 곳. 나무들에 둘러싸인 곳. 거기에 트럭이 한 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뒷부분은 가림막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왔소, 강동무.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네. 이 아이가 아들이오? 그렇습니다. 최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물건을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동물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14살. 키는 작은데 뭐 일은 할 수 있겠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사장이 저를 한 바퀴 돌며 봤습니다. 건강해 보이는군. 병은 없소? 없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일 잘할 수 있소? 할 수 있습니다. 좋소. 그럼 됐소. 최 사장은 중국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 남자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 뒷문을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좁았습니다. 철판 바닥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이미 타고 있었습니다. 4명. 아니, 5명.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13, 14, 15쯤 되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겁먹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올라타. 중국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철판 바닥, 좁은 공간, 작은 창문 하나뿐. 냄새가 났습니다. 녹슨 철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공포의 냄새. 아버지가 밑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꼭 나중에 같이 살아요.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쓸게요. 돈 벌어서 보낼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민아.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네? 잘 가거라. 네. 그리고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미안하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사과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나 열심히 일할게요. 돈 많이 벌어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창문으로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안녕. 아버지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고가 멀어졌습니다.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길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트럭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트럭이 완전히 사라진 후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재민아. 최 사장은 담배를 피우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 최 사장은 주머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8년 동안 보관했던 장부. 두꺼운 공책.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 그중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강연수. 180달러. 1997년 12월 3일 대출. 그 이름에 펜을 갖다 댔습니다. 굵게 줄을 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강동무. 최 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 오늘로 끝났소.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 빚은 없소. 자유의 몸이오. 약속한 물건은 오늘 저녁에 보내드리겠소. 쌀이랑 옥수수. 말했었소. 아들 보내면 빚도 없애주고 먹을 것도 주겠다고. 최 사장은 장부를 닫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고했소. 그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밤이었습니다. 영원한 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앞에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에 쌀자루 3개, 각각 50kg씩, 옥수수 자루 2개, 각각 40kg씩, 밀가루 한 포대, 20kg, 그리고 식용유 2병. 8년 만에 처음 보는 풍족한 양식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그 물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쌀자루를 바라봤습니다. 50kg. 한 자루를 들어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50kg. 또 한 자루. 똑같이 무거웠습니다. 50kg. 마지막 한 자루. 역시 무거웠습니다. 총 150kg의 쌀. 그게 아들의 가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쌀자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이게 14살 아들의 무게인가? 이게 내가 받은 대가인가?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흰쌀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8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 누나가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울면서 먹었습니다. 재민이 목. 울면서 말했습니다. 재민이도 중국에서 이런 밥 먹고 있겠지. 어머니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소금보다 짠 눈물이.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뜹니다.
흰 쌀밥, 윤기나는 밥알. 입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입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숟가락이 흔들립니다. 밥알이 떨어집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재민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합리화가 아니라 거래였다는 것을, 살린 게 아니라 팔았다는 것을, 구원이 아니라 배신이었다는 것을. 오늘 아버지는 180달러 빚을 갚았습니다. 아들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쌀 150kg을 받았습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첫날 밤을 기억합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밖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흔들리고 계속 흔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 중국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내렸습니다. 5명의 아이들, 10세부터 15까지. 모두 겁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시멘트 건물. 창문에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문은 낡은 철문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전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에 방 하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모두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이는 다양했습니다. 10대여섯부터 30대까지. 새로 온 애들이구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20대여섯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공장이라고 들었지? 일하러 왔다고 들었지? 네. 여긴 공장 아니야. 감옥이야. 그날 밤 한 남자가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는 불법 노동 수용소라고. 중국 정부도 모르는 곳이라고. 사람들을 북한에서 데려와서 일을 시키는 곳이라고. 무슨 일을 시켜요? 공장 일. 하루 18시간. 임금은요? 없어. 임금이 없어요? 응. 숙식만 제공. 그게 다야. 도망갈 수는. 불가능해. 다들 시도해봤어. 붙잡히면 맞아. 심하게 맞아. 그래도 도망가려 하면 죽여.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돼요? 계약은 2년이래. 근데 실제로는 3년? 4년? 나도 잘 모르겠어.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일하러 온 곳이 아니라는 것을. 팔려온 곳이라는 것을. 공장이 아니라 노예 수용소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이걸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정말 몰랐나요? 다음 날부터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빵 한 조각과 물이 아침이었습니다. 5시 반 트럭에 실렸습니다.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6시 일 시작.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사출기 옆에 배치되었습니다. 뜨거운 플라스틱이 틀에서 나오면 그걸 떼어내서 상자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했습니다. 10시간, 12시간, 14시간.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해가 뜨고 지고 다시 어두워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점심은 작업대에서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와 반찬 조금. 5분. 그게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과 국. 5분. 일이 끝나면 밤 11시였습니다. 아니,
12시였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1시까지 일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씻을 시간 10분, 잠잘 시간 3시간, 그리고 다시 아침 5시. 하루가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손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뜨거운 플라스틱을 만지다 보니 화상도 입었습니다. 발이 부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살이 빠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원래도 마른 몸이었는데 더 말랐습니다. 갈비뼈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같이 온 아이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회복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보내졌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숨을 쉬고 잠들었습니다. 2006년 겨울, 수용소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한 남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나갔다가 뛰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이틀 후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마당에 모였습니다. 감시자들이 우리를 세웠습니다. 남자가 끌려 나왔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몽둥이로, 주먹으로, 발로.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분, 20분. 남자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것인지 기절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시자가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중국어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가을, 수용소에 온 지 2년 반이 되던 해, 저는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17살이었을까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습니다. 생일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철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다른 수용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탈출에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탈출이 가능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능해. 어렵지만 가능해. 어떻게요?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그리고 몽골로 가는 거야. 몽골? 응.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거야. 한국. 그 단어가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남조선이라고 배운 곳, 적국이라고 배운 곳. 한국에 가면 어떻게 돼요? 보호해줘. 우리는 북한 사람이니까. 한국 정부가 받아줘. 정말요? 응. 나도 거기 가려고 해. 너도 같이 갈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곳이 두려웠습니다. 가족은요? 가족? 제 가족이 북에 있는데 한국 가면 다시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김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한국 가면 북으로는 못 돌아가. 하지만 여기 있으면 평생 여기야. 아니면 죽거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누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만나고 싶을까요? 아버지는 저를 팔았습니다. 그걸 알고도 만나고 싶을까요? 같이 가겠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2007년 11월. 우리는 탈출했습니다. 김철민과 저, 그리고 다른 2명. 총 4명이었습니다. 밤에 숙소 창문을 부쉈습니다. 철창을 톱으로 잘랐습니다. 몇 주에 걸쳐 조금씩 톱질했습니다. 검사 때는 틈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창문으로 나갔습니다. 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발목이 삐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감시자들이 나중에 알아챘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개를 풀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숲으로, 밤 동안, 쉬지 않고. 이틀을 뛰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거의 자지도 않고, 그냥 뛰었습니다.
사흘째 중국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김철민이 미리 연락해둔 사람이었습니다. 돈 있어?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가? 나중에 갚겠습니다. 한국 가면 이래서.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됐어. 가자. 근데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다 죽는다. 알았어? 네. 한 달을 이동했습니다. 트럭을 타고 기차를 타고 걸어서 다시 트럭을 타고 중국 내륙을 가로질렀습니다. 도시를 피해서 갔습니다. 작은 마을들만 지나갔습니다. 추웠습니다. 11월, 12월.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옷이 얇았습니다. 추위에 떨었습니다. 10월 말 몽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밤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철조망을 잘랐습니다. 기어서 넘어갔습니다. 몽골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안가옥에 숨어 있었습니다. 2008년 2월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국으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줬습니다. 2008년 3월.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처음 본 한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건물이 높았습니다. 불빛이 밝았습니다. 차가 많았습니다. 겁났습니다. 너무 달랐습니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적은 교육을 받는 곳. 거기서 3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비슷하지만 달랐습니다. 단어가 다르고 억양이 다르고 표현이 달랐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북한에서 배운 것과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일자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직장 생활하는 법. 2008년 6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전세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방. 3평. 화장실과 부엌이 같이 있는 방.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어디 있을까? 아버지는 살아 계실까? 어머니와 누나는 괜찮을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 하루 10시간씩 일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말투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억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사투리 같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북쪽이요. 아, 함경도? 평안도? 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이상하게 볼까봐, 차별받을까봐. 6달 일했습니다. 저축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월세 내고 밥 사 먹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2009년. 식당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노동이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자재를 옮겼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1년을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2010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정비 학원이었습니다. 6개월 과정. 엔진 구조, 전기 시스템, 브레이크, 타이어, 배기가스. 모든 걸 배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격증을 땄습니다. 자동차 정비 기능사.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2010년 말. 서울 외곽의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한테 많은 걸 묻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돼. 그게 전부야. 네. 실수해도 괜찮아. 배우면 돼. 감사합니다. 처음엔 간단한 일만 했습니다. 타이어 교체, 오일 교환, 세차. 점점 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브레이크 수리, 엔진 점검, 전기 시스템.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서도 거의 모든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올랐습니다.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방도 더 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7평짜리 원룸. 부엌과 화장실이 분리된 곳.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 먹고 잠들고 주말에는 쉬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리운 마음? 미움?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생각. 특히 아버지에 대한 생각. 2015년. 한국에 온 지 7년째 되던 해. 어느 날 같은 정착촌에 살았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장마당에서 일했다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 어디 출신이라 했지? 해산이요. 아, 해산? 나도 거기 근처야. 혹시 거기 장마당에서 장사하던 강현수라는 사람 아나?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아, 그래? 내 아버지. 그 사람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안한데 내 아버지 2010년에 돌아가셨어. 어떡해요? 돈주랑 엮여서 보위부에 끌려갔다더라. 그거 알지? 2009년부터 장마당 단속이 엄청 강해졌잖아. 돈주들 다 정리됐어. 내 아버지도 그중 하나였나 봐. 교화소에서 몇 년 있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들었어. 간암인가 뭔가. 그 사람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이상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 하지만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뭔지 잘 모르는 감정이었습니다. 안도, 죄책감, 후회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비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겨울 밤하늘.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기는 어때요? 편하네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일도 배웠고 직장도 있고 밥도 잘 먹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낸 덕분이에요. 아니, 판 덕분이에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오래. 정말 오래.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할까요? 용서해야 할까요? 이해해야 할까요? 별만 반짝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뭘 생각하셨어요? 후회했어요? 아니면 안도했어요? 교화소 창틀 너머로 별을 보셨어요? 저처럼? 제 생각하셨어요? 저는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가 2012년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2년 후 북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중국 어디론가 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찾으려 했습니다. 브로커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가족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와 누나는 사라졌고 저는 한국에 혼자 남았습니다. 2025년. 지금입니다. 저는 35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7년째입니다. 여전히 같은 정비소에서 일합니다. 사장님은 이제 60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사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익숙해졌습니다. 거의 모든 차를 고칠 수 있습니다. 손님들도 저를 신뢰합니다. 월급도 괜찮습니다. 저축도 했습니다. 작은 차도 샀습니다. 중고차지만 제 차입니다. 친구도 생겼습니다. 직장 동료들, 정착촌에서 만난 탈북자들,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가끔 문득 과거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오늘도 그랬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했습니다. 차 4대를 받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2건, 브레이크 패드 교체 1건, 타이어 교체 1건. 저녁 6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정비소 화장실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 비누 브러쉬. 검은 기름때를 문질러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이 손은 아버지 손을 닮았습니다. 퇴근하고 슈퍼마켓에 들렀습니다. 물 한 병 사러. 슈퍼마켓 입구에 쌀자루가 쌓여 있었습니다. 10kg, 20kg, 50kg. 저는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50kg 쌀자루.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쌀자루 하나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무게가 궁금해서요. 점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허락했습니다. 저는 50kg 쌀자루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습니다. 양손으로 잡습니다. 들어 올립니다. 무겁습니다. 정말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팔이 떨립니다. 허리에 힘을 줍니다. 50kg. 이게 제 무게였습니다. 14살째 목숨의 무게. 아버지가 $180 빚과 바꾼 무게. 팔이 떨립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쌀자루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도 함께 주저앉습니다. 슈퍼마켓 한가운데서 35살 남자가 쌀자루를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점원이 달려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평생 괜찮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그냥. 저는 일어났습니다. 점원에게 사과했습니다. 물 한 병을 샀습니다.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정비소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을 봅니다. 이 손은 아버지 손을 닮았습니다. 굵은 마디, 거친 손바닥, 검게 벤 손톱. 이 손으로 아버지는 최 사장 장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으로 트럭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그날 밤 쌀자루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수용소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일을 배우면서도 계속 미워했습니다. 나를 판 사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배급이 끊기고, 국가가 버리고, 굶주림이 일상이 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상에서 아버지에게 무슨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넷이 다 굶어 죽거나, 하나를 보내고 셋이 살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지, 미워해야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정비소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차를 고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정비 일하고 있어요. 뭐 평범하게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북에 계십니다. 아, 북한에서 오셨구나. 힘드셨겠어요. 뭐 다들 그렇죠. 보고 싶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보고 싶냐고 물으시면 잘 모르겠어요. 왜요? 복잡해요. 그냥. 남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냐고 물으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워하냐고 물으면 이제는 아니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용서했냐고 물으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려 합니다. 아버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생자입니다. 당신은 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살렸습니다.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순 속에서 태어난 삶입니다. 쌀 50kg과 교환된 삶입니다. $180 빚으로 산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정비소에 갑니다. 차를 고치고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잠을 잘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가 아버지가 저를 쌀 50kg 3개와 바꿔서 얻은 하루입니다. 이 평범한 삶이 한 아버지의 선택이 만든 삶입니다. 그 선택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받아들이기로.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가기로. 아버지, 당신이 선택한 이 삶을, 당신이 쌀 150kg과 바꾼 이 삶을 저는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당신 대신, 당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오늘도 내일도 저는 그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